백 교수님,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른바 성추행 사건, 성폭력 사건으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가 2020년 7월 10일이니까 거의 3년이 벌써 됐죠. 다 되어가네요. 네. 그런데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또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살아있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까지도 자기 다큐 찍어갖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말 원래 그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민운동을 하다가 또 서울시장으로서 진력을 하다가 순직을 했다 하면은 뭐 다큐 찍어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성추행, 성폭행 사건으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인데 뭐 그 지지자들이 다큐를 만든다고는 합니다만은 3년도 안 돼서 이걸 다큐를 찍는다는 게 옳은 일입니까? 도대체 이 좌파들 하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게 보면 박미사라고 또 얘기를 해서 저는 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 그래요?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아, 박미사. 네, 박미사.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옛날에 노사모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그 사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지난 2일 날 그 영화 포스터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8일까지 이 4천여 명이 2억 원을 후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화 제목이 첫 변론입니다. 아, 첫 변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 이런 문구가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2021년도에 오마이뉴스 기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박 전 시장 측근을 상대로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이라는 시장실이 6층에 이런 있었죠. 그 50여 명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쓴 책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이걸 그 모토로 해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비극의 탄생.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박 전 시장이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술, 피해가 맞다. 예. 이렇게 지금 했고 그 부인인 박원순 전 시장 부인인 강란희 여사가 이제 행정법원에다가 이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패소를 했습니다. 예, 행정소송을 제기를 네, 했죠. 법원에서도 이거를 인정을 했거든요. 박 전 시장의 그런 어떤 성범죄가 또 성희롱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했는데 지금 이걸 다큐 형식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큐멘터리 자체가 어떤 그 측근들의 얘기만 담았고 또 유리한 얘기만 담았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알고 있는 이상하게 많이 아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김재련 변호사가 그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를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을 했죠. 근데 이 김재련 변호사가 또 굉장히 그 명확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다큐멘터리가 반대급부의 대화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담지 않고 일방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손해배상 소송감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재련 변호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신 건데 문제는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서로 그 양립하는 부분을 다 내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박 전 시장 측근들의 이야기, 예를 들어서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러겠죠. 피해자가 했던 네.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무릎을 박 전 시장이 호흡 불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를 피해자가 시장님 무릎 다쳤으니까 호흡 불어주세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뒤집어졌냐면 그 당시 촬영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런 걸 듣거나 본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큐멘터리에 실어서 상당히 피해자의 제3차, 4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과연 이 다큐멘터리 제작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그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로 나가는 결론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떠나서도요. 서울시장 네. 그리고 시장이면은 뭐 국무회의도 참여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다음 그렇죠. 제2의 권력을 네. 갖고 있다 네, 할 네. 정도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비서가 무릎을 다쳤다는데 거기다가 얼굴 대고 호호 불어줍니까?
어디 기관장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성추행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게 그 피해자가 불어달라고 했던 뭐 박원순 전 시장이 알아서 불었던 간에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 여자 그 직원 비서실장이 예. 이제 약간 그 짧은 스커트를 입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걸 가까이 입술을 대고 불어준다는 자체도 그 부적절한 행동이거든요. 부적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다큐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회고록도 그렇습니다만 글로서는 저칠 회고록이라든가 네, 이런 뭐, 것 보면 처칠 수상. 우선 객관성, 합리성, 균형성, 공정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처칠 회고록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쓰는 회고록은 다 자화자찬이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보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보고 이건 아닌 그렇죠. 거죠. 근데 영상이라는 것이 쫙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네. 거기에 대한 인상만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큐를 찍는다는 것은 거의 자화자찬성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입니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노무현입니다도 마찬가지고 조국의 무슨 예, 그대가 대단했죠. 조국 이런 예. 것들도 다 그 다큐 주인공이 되는 사람을 모든 미화하고. 것을 미화하는 쪽으로 부정적인 집중하고 요소라든가 부정적인 반대급부는 전부 다 그 삽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박원순 다큐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을 미화하는 것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2차 가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정말 피해를 당하는 그런 입장으로 또 결론이 났고 했기 네. 때문에 비록 박원순 전 시장이 이 사안으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별세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운 입장이 됩니다. 곤혹스럽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그 관사에서 그 속옷 차림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다 그러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약간 좀 그 소설화한다라고 하면 그 피해 그 여성 공무원이 만약에 남자친구하고 함께 있는데 이게 날라왔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당연하죠. 너 시장하고 어떤 관계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성인지 감수성이란 부분이 우리 시청자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유력 정치인 충남시장 예. 충남시장이 안희정 씨.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제 안타까운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김지은 씨와의 그 관계 때문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라면을 끓여올 수도 있고 담배를 심부름 갈 수도 있고 다음날 아침에 미용실을 갈 수도 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피해 입은 게 없어지느냐. 이런 피해자의 심리라든가 이런 걸 해부해보고 들어가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성인지 감수성은 우리가 어떤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권력관계라든가 일상적인 관계에서 자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성범죄를 당하고 저렇게 그냥 변화없는 행동을 하는 게 이게 무슨 성범죄 피해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바로 들여다보는 게 성인지 감수성이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들 바로 이 다큐멘터리 제작이 반론, 반대급부 없는 이 다큐멘터리 제작은 이 피해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다큐 이 보수 우익 쪽에서 뭐 이거 찍었다는 사람 내 보지를 못했어요. 뭐 여러 대통령들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왜 좌파 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다큐 찍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문화를 가장한 뭔가 정치 투쟁이고 이념 전쟁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보면 그 선전선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는 프로파간다라는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세뇌 작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운동권에서 보면은 명백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계몽 교육 이런 걸 하면서 프로파간다를 주입을 하는 거죠. 선전선동을.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받은 교육이 세뇌가 돼서 그게 진실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게 그렇다라고 되지 하면 않습니까?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형태도
결국은 이런 선전선동에 의해서 미화되고 소위 말하면 영웅으로 히어로로 둔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어떤 전략이 바로 이런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특히 다큐라는 것은 내 편은 미화하고 상대편은 악마화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이 회고록 같은 나는 건 좀 선이고 다르거든요. 상대방은 회고록하고. 악마다. 예. 악마시키는 특히 거죠. 영상 같은 경우는 상대편을 완전히 악마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세뇌되는 팽가르기가 거죠. 네. 돼버리는 거예요.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 내에 남아있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신뢰가 가면서 인식의 그 변화가 작동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보수 쪽에서는 돈을 잘 안 냅니다. 후원도 좀 적고. 근데 이 진보 쪽의 좌파들은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때를 지어서 돈을 내요. 지금 이 박원순 다큐도 벌써 한 2억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얼마 되지 않아서 2억 원의 후원금이 이제 문재인은 많이 됐습니다. 3천만 원 예상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입니다. 14억 8,700이 들어왔어요. 그 딸이 만든 개 달력도 뭐 몇 억을 모았지 않습니까? 충성도가 높은 것이죠. 충성도. 그러니까요. 네. 그대가 조국 이것도 굉장했습니다. 33만이 해가지고 수익이 31억 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입니다는 145억의 수익이 났습니다. 우리 그 고영신 TV 그 보수 우파들이 좀 많은 좀 후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좌파들 보면 지지자들이 우리 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갱. 호갱이라고 보죠. 예. 뭐 하면은 봉사자들 이번에 문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본인은 그 최저임금 그렇게 강조를 하고 열정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이번에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자 뭐 50명이나 모으려다 그 하도 여론에 화살을 맞고 지금 그것도 취소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을 봉으로 생각하는 거, 호갱으로 생각하는 거. 예, 금방- 호갱이란 말이 이제 호구보다 더 훨씬 심한 게 호갱인데. 그렇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 진정성으로 보면 뭐 그런 뭐 어떤 호구를 잡자, 호갱을 잡자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호갱의 구도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소위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네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름 있는 그런 어떤 뭐 인플루언서 같은 소위 인터넷의 유명이라든가 뭐 네이밍 있는 사람들의 어떤 위치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충성도 높은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좌파들의 충성도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원을 그 많이 하게 되는 이런 그 형국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 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 맞아요. 거기서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종의 사실 열정페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거든요. 뭐 자원봉사라든가. 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윤이 남는다고 봅니다. 산술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화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이득이 남는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 이후에 한원을 했다라든가 하는 걸 못 들어봤거든요. 이런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특히 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2012년가에 12년이죠. 아마 그때 제작한 100년 전쟁이라는 네, 게 100년 있습니다. 전쟁. 그게 이제 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아주 부정으로 깎아내리는 매도하는 것이었죠. 네. 그런 뭐 영상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념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도 사실은 공사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 공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회에 있었지만 민주화를 부르짖고 자주 독립을 외치면서 굉장히 큰 공이 있습니다. 물론 와가지고 이제 그 독재하는 부분에 어떤 그 망명길에 오르기도 했었던 과가 있죠. 또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인 이런 기반에 올라오게 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 노력이 없었다고 하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텐션 마크가 대통령이 없었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그렇거든요. 없죠. 그래서 사실은 공가를 구분을 하고 공존을 시켜서 다큐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마다 이런 악마의 다큐멘터리가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부작용을 많이 낳는다 봅니다. 특히 이 박원순 다큐 앞으로 어떻게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만 보더라도 그 고미 송강이 파양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사료값 안 준다고. 그런데 그 다큐에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가 떠난 철창을 부여잡고 연출된 회 부분이 안에 있겠죠. 김정숙 자, 여사도 눈물을 같이, 흘리고 이런 것만 나오니까 야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그 곰이 송광이 떠나보낸 것은 파양시킨 것은 저리 가버리고 아주 그냥 그 애달파하는 그런 모습만 부각되는 거 인간적인 아닙니까? 감성적인 그러니까 측면. 박원순도 마찬가지죠. 아니 박원순 시장이 과거 뭐 이게 시민운동 정말 열심히 하셨지 네, 열심히 하셨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큐를 찍었다 한다면 그런 활동을 하다가 시장이 되시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뭐 봉사하다가 죽었다 한다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성폭력이라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태를 그 당시 특히 뭐 충남지사뿐만 아니라 부산시장 뭐 오거돈 이런 시장. 여러 문제들이 제기된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3년도 안 가서 미화하는 다큐를 찍는다. 이건 양심상 아무리 양심에 털이 났다 해도 이러면 안 되죠. 그 지금 만약에 이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돼서 지금 뭐 영화도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전에. 네.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박원순 전 시장께서 예를 들어서 뭐 순직을 하셨다라든가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별세를 하셨다라고 하면 여기 다큐멘터리 제작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나 끝이 안 좋은 상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큐로 제작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지지하는 쪽에서도 원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연 바람직한 다큐멘터리인지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작진이 좀 다큐를 기왕에 뭐 찍기로 했다니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좀 객관성이라든가 합리성.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들어가서 공정성을 다큐가 좀 제작이 확보하는 된다면 좋죠. 네. 그런 다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